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점차 주식 비중을 늘리십시오. 22년에는 주식하지 마십시오. 23년은 주식에 대한 의견을 22년은 0이었다면 23년은 50이었고요. 24년은 7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시대인 게 맞아요. 하반기 경제 전망을 위해서 김광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는 남한산성인데요. 우리 남한산성 의미가 있는 곳이죠. 어떤 의미죠? 한국에 대한 좀 한이 맺힌 곳이잖아요. 네. 지금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한이 맺혔습니다. 왜 미국 증시는 잘 나가는데 한국 증시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되지 않냐. 우리도 좀 위에 상방으로 좀 북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여기 모셨고, 네. 우리 하반기 경제는 어떻게 될지 좀 밝은 빛이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힘든 겨울을 지나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상반기가 보면은 미국 증시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한국 증시도 나쁘진 않았고, 예. 왜 올랐다 보세요?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죠. 한 2022년부터 24년까지의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23년까지는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 금리 인상 끝날 것인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4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폭발할 때는 증시가 오르고, 기대감이 다시 쪼그라들 때는 증시가 떨어지는 그게 반복됐던 장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24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가오는 과정에서는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기대감이 올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니까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하는 게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될 거다. 네. 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하반기 경제 봤을 때, 여튼 금리를 인하할 것 같긴 같은데, 네. 경기가 침체되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는 기업의 실적도 나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악재로 요소가 될 건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호재 요소가 더 셀 건지. 개념적 정의를 하나는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가 경제 위기예요. 위기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23년 경제는 경기 침체입니다. 23년, 24년은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경제 위기랑 다르다. 경제 위기가 뭐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찍을 때, 경제가 역성장할 때, 전년 GDP 규모보다 오히려 줄어들 때, 경제 활동 규모가 완전히 수축될 때, 이게 말 그대로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이죠. 네. 이게 경제 위기예요. 그럼 경제 위기를 맞이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자연히 잡혀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끌어내리죠. 네. 그게 2020년이에요. 그때의 경제랑 23년, 24년처럼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 성장률, 이런 흐름이 지속되는 것을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라고 하는데, 이런 구간은 말 그대로 미국 경제 성장률도 2%대 중반 정도를 유지하거나 밑도라도 2%를 소폭 밑도는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그런 성장 흐름이니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증가하는 흐름인 거예요. 아, 실적은 증가한다. 그렇죠.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그 성장률이 너무 더딘 흐름인 것이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해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24년, 25년의 모습은 금리 정상화의 모습이다. 금리 인하라고 정의하지 마시고, 이제 경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가 잡히니,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잡혔으니 이제 금리 인하하자. 그리고 좀 더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자 하는 통화정책 기조라고 저는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금리 인하와 함께 대대적으로 주가가 뭐 급락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마치 2020년 팬데믹 때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할 때 팬데믹 경제 위기 확산하고 실제 경제 활동이 수축되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곤두박질 쳤죠. 그 이후에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서 주가가 다시 상승했는데, 그때의 흐름이라고 좀 생각하신다면 말 그대로 미국 경제도 하드랜딩에 가까워야 되죠. 하드랜딩이 아니라 지금은 노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이걸 지금 구분하는 정도니까 저는 소프트랜딩이라고 작년부터 전망을 했고, 지금 갈수록 소프트랜딩에 가까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제가 뭐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을 유도해야만, 소프트 랜딩이 와야만 물가가 잡히는 상황이니까 목표하는 PCE 기준의 근원 물가 상승률이 2.34% 정도까지는 도달해야 확신을 가지고 물가 잡혔다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가 와야죠. 그래서 저는 그 경기 침체를 용인된 경기 침체라고 했어요. 표현을. 고의적이다.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의 경기가 둔화돼야 수요가 둔화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안정화된다 라고 보니까 지금 통화정책의 스탠스는 물가 안정을 우선시하고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됐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경기 부양적으로 또 움직일 것이니까 경제 위기가 오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다소 둔화되는 상황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주가가 뭐 무너진다든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리를 인하하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미 상승했으니 금리 인하하고 나면 그러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없다. 요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반대하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죠. 인하를 하고 내년에도 한 네 차례 정도, 네다섯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는 5.5%의 기준금리는 너무나 제약적이고 너무나 부담이 되니 3.5% 정도의 중립금리를 향해 천천히 금리 인하하자. 금리 정상화의 개념이에요. 목표하는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정상화 개념인 거지. 이게 경제가 너무나 파탄이 나가지고 뭐 상업용부동산발 뭐 경제 위기가 와서 이걸 극복하려고 대대적으로 금리 인하는 그런 금리 인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하 맞지만 금리 인하라고 정의하지 마시고 금리 정상화라고 정의하시면 오히려 이 장의 움직임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9월에 인하한다. 그럼 9월이 왔습니다. 실제 인하했네? 그럼 기대감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2월에도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월 초에 하는 거 아니야?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죠. 네. 우선은 이제 고민인 게 침체가 오는데 물가가 그러면은 계속 떨어질 수 있다라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면은 상품 물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하반기에 이게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이러면은 완전 나가리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튀어오를 수 있는 뭐 변수는 물론 있습니다. 변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중동발 불안이 확전되는 양상이다. 국제 유가가 다시 튈 수 있어요. 100달러를 초과할 수 있어요, 배럴당. 그러면 다시 인플레 쇼크로 작용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변수가 있다면 투자자 관점에서는 리밸런싱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하는 그 불확실성을 전제로 깔고 전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다 계산해서 반영할 수는 없다. 경제 전망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 유지될 거라는 전제로 경제를 전망하는데 이 변수들이 등장해서 그 기존의 전망대로 안 갈 때가 있어. 그럼 수정 조정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목표하는 물가 수준을 향해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금리도 높고 환율도 되게 높은 상태인데 네. 25년 금리 인하를 조금씩 해주기 시작하면 네. 환율도 정상화로 이제 돌아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릴게요. 짧은 분석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9년까지의 G7 국가 혹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달러 인덱스의 달러 환율과 교환하는 기축통화국들 이들의 성장률을 좀 비교를 하면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의 성장률은 2025년보다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되는 흐름이에요. 세계 경제가 그러해요. 근데 재밌게도 미국 경제만 나름의 고성장을 유지해요. 2% 후반대. 오히려 지금보다 나은 흐름을 보여요. 단편적인 근거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나라, 특히 유러피언 국가들, 유로존의 중립금리는 예를 들어서 1%, 2%를 향해 갈 겁니다. 근데 미국의 중립금리는 3.5%를 향해 가는 거예요. 높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고성장세를 이게 골디락스로 보거든요. 나름의 중성장 수준을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뭐 제로 금리까지 혹은 1, 2%까지 내릴 만한 유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높은 금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립금리가 한 2%를 향해 간다고 보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유로존이나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이런 G7 혹은 기축통화국들이 중립금리가 1%를 향해 간다고 가정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폭보다 다른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폭이 더 강해요. 더 낮은 금리로 형성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질 수는 있지만 크게 좁혀지지 않은 채 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를 뜻하냐면 강달러의 장기화 혹은 1,300원대 환율의 뉴노멀화. 한국 증시가 여기서 더 막 폭발적으로 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외국인 투자라는 관점, 환율이라는 관점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1,100원대가 평균 환율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1,300원이 되면서 놀랐죠. 예.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많이 이탈했죠. 근데 1,300원대에서 또 오랫동안 유지되면 이게 또 다른 뉴노멀이 돼요.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뉴 레지메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고착화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높아졌던 물가에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여러분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 또 고금리,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금리는 높게 인식된다. 근데 그 높게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은 오히려 우상향한다. 왜냐면 그 고물가 고금리가 뉴노멀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뉴노멀이 되게 무서워요. 그럼 20년, 21년과 비교하니까 지금 금리가 높은 거예요. 네. 근데 또 23년, 24년 금리와 비교하는 2050년, 25년이 되면 이게 높은 금리가 또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뉴 레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환율도 1,300원대가 나름 정착이 되고 나면 거기서 뭐 또 떨어지면 달러가 약세화되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기준선이 바뀌니까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네. 언제쯤 봄이 올까요?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이코노미스트가 아니시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실 때는 항상 시대를 구분하셨으면 좋겠다. 시대를 어떻게 구분하냐? 20년, 21년은 어떤 시대예요? 완화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화, 경제가 좋았습니까? 실물 경제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왜 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죠? 완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예. 그럼 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시대죠? 긴축의 시대. 긴축의 시대. 그러니까 이 경기가 사실 20년, 21년보다는 좋은 경기였어요. 좋은 경기인데 주가는 20년, 21년보다는 안 좋죠. 특히 22년과 24년을 비교해 보세요. 금리의 레벨이 뭐가 더 높아요? 지금이 더 높아요. 근데 22년에 주가가 제일 바닥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2년 10월이 주가의 바닥이다. 그때 금리 인상에 따른 공포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돈이 막 빠져나갔던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 그러니까 주가가 무너지죠. 근데 그때 이후로는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라는 기대감. 23년. 그쵸, 그쵸. 그리고 24년은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기대감. 그리고 24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고 나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완화의 시대로 긴축의 시대가 마감되고 24년 하반기는 피버팅의 시대죠. 이제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의 시대로 건너가는 전환기죠. 은행으로 돈이 이동할 거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거냐. 그 시대적 구분하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고 뭐 하물며 부동산 시장마저도 22년 10월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등락률의 바닥이었습니다. 마이너스 0.48%. 전주보다 0.48%가 떨어지는 가장 하락률이 높았던 게 22년 10월입니다. 환율 22년 10월이 근래 역사상 가장 높은 슈퍼 강달러였어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했죠. 지금의 금리가 높은 거예요. 그때는 금리가 레벨은 훨씬 낮았어요.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른 공포감은 10월, 22년 10월이 제일 높았죠. 그 밖에 뭐 채권 금리가 가장 높았던 지점도 그 지점이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그 지점에 맞물려요. 심지어 국내 코픽스 금리도 가장 높았던 지점이 22년 10월, 11월이에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시경제 지표가 다 같이 맞물려가지고 톱니바퀴를 형성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의견은 시대를 구분하시면 돼요. 채권은 그럼 별로 안 좋겠네요. 채권도 물론 채권도 금리의 방향성을 놓고 본다면 금리가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지금 기대하는 그 수준만큼까지는 아닐 그만큼은 거다. 아닙니다. 예. 그럼 예금은 그럼 지금 상황에서 좀 나쁜 거겠네요. 예금이 좋은 건 아니죠. 20년, 21년은 제가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하십시오. 부동산 사십시오. 저축으로 들고 계시지 마시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22년부터 24년
23년 상반기까지는 점차 주식 비중을 늘리십시오. 22년에는 주식하지 마십시오. 23년은 주식에 대한 의견을 22년은 0이었다면 23년은 50이었고요. 24년은 7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시대인 게 맞아요. 그리고 24년 하반기 25년은 그런 면에서 완화의 시대에 안주하는 시점이니까 주식 비중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비중 늘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부동산 비중도 그렇죠. 예,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